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안녕하세요. 사색의 밤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책은 백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연섭생법을 알기 전까지 두통, 비염, 위장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면서 근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다가 그렇게 소금이 삶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지난 20년간 소금으로 건강을 되찾은 1만 명이 넘는 사람의 사례를 경험하면서 깨닫고 정리한 내용들이다. 이 책을 빌어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소금 이야기가 아니다. 소금이 좋은가 나쁜가, 얼마를 먹어야 하는가 하는 무수한 논쟁 뒤에 빠져 있는 몸의 지혜, 생명의 힘에 대한 이야기다. 사실 이 책은 의사나 약사, 영양학자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든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배웠던 소금에 대한 과학적 또는 의학적 사실이 그러하지 않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금을 제대로 알기 전 한때는 그랬다. 조미 김에 발린 소금까지 젓가락으로 훑어내고 먹던 때가 있었다. 국은 최대한 싱겁게 해서 먹고 국물은 남기려고 애썼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간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채식 식당을 건강한 맛이라 여기며 드나들었다. 단맛은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몸에 좋지 않으며 맵고 짠 음식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 입맛 당기는 대로 먹고 싶은 걸 먹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영양학의 기준대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려고 애썼다. 그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건강에도 좋은 것이라 믿었다. 그와는 별개로 주기적인 과식과 폭식은 계속되었고 밤만 되면 야식의 유혹에 무너져 좌절해야 했다. 몸은 두루 안 좋았다. 물 먹은 솜마냥 무거웠고 등짝이 아프고 눈알은 뻑뻑하며 손발은 얼음장이 따로 없었다. 자주 체하고 두통에 몸 여기저기 염증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요통으로 허리는 자주 삐끗해서 앉아있기 힘든 날도 있었다. 변비나 피부 문제 같은 것들은 굳이 말하기도 못하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거라 생각했다. 아프면 약 먹고 병원도 다니며 급한 불을 끄며 그렇게 살았다. 유병장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이 30년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기계나 약물의 발달로 죽지는 않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치매나 뇌졸중으로 최소한의 존엄도 지키기 어려울지 모른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잘 돌아가려면 역설적으로 힘이 필요하다. 병석에서 오랫동안 앓으며 입맛을 잃은 어른이 어느 날 문득 뭔가 먹고 싶다고 말하면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마지막 양식을 드시고 힘을 내어 돌아가시기도 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선택할 수 없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 때가 되어 자신을 놔야 할 때가 오지만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짜지는 것은 감각이 퇴화되어서가 아니라 짠맛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을, 겨울나무가 물기를 쭉 빼고 건조해지듯 나이 들수록 몸속의 수분은 말라간다. 그러므로 더 짭짤하게 먹어야 물을 보유할 수 있다. 소금기가 들어가야 소화도 되고 침도 생기고 변도 잘 내보낼 수 있다. 또한 뇌척수액이 마르지 않아서 나이 들어서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암보다 중풍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는 가족 전체를 고통에 빠뜨린다. 치매로 고생하던 부모님의 식사에 소금 양을 늘리거나 따로 소금물을 섭취하게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 뇌신경세포는 크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가 핵심이다. 뇌의 신경망을 연결하려면 뇌혈류가 좋아야 하고 막힘이 없어야 한다. 물과 소금은 스미게 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해질 농도를 맞춰 전기 신호가 잘 흐르도록 해준다. 그래야 겨울밤을 맞는 것처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궁극적으로 건강은 생각으로 육체를 부릴 때 걸림이 없는 상태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묶어주려면 힘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말은 피가 흘러야 한다는 뜻이다. 뇌에서 손발까지, 내장에서 머리까지 구석구석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 연결과 순환의 핵심이 바로 물과 소금이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0~70%에 해당하는 수분,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순환이 잘 안 되면 영양분과 호르몬도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용도에 맞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진다. 고맙게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이 주인에게 보내준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준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충분히 섭취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피로가 풀리고 머리숱이 많아지고 변비와 설사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체력이 좋아진다. 신체적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이 좋아져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부정적이던 성격이 긍정적이 되고 불안증이 없어지고 급한 사람이 느긋하고 여유 있는 성격으로 바뀌는 등 정신적 변화도 나타난다. 이쯤 되면 소금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느냐고 할 수도 있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만병의 근원도 아니고 건강을 해치는 원흉 역시 아니다. 어떤 식품이나 물질도 그것 자체로 약이거나 독인 것은 없다. 얼마나 먹느냐, 즉 양의 문제이고 다른 식품이나 물질과의 균형 관계의 문제다. 소금 속 나트륨이 문제라면 나트륨 섭취량만 따져서는 알 수가 없다. 나트륨 섭취량만 따로 떼놓고 볼 것이 아니라 나트륨 흡수 배출과 관련 있는 물 섭취량, 칼륨이나 카페인 등의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어떤 물질이든 그것만 단독으로 떼놓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실 우리는 소금만 먹고 살지 않는다.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챙겨 먹는다. 곡류와 나물, 채소 비중이 여전히 높은 한국인의 경우 칼륨 섭취량이 결코 적지 않다. 삼겹살을 먹을 때도 상추쌈에다 파절임을 같이 먹고 밥을 꼭 먹으며 김치는 기본으로 챙긴다. 나트륨 폭탄이라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국물 음식에는 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더기인 김치, 두부, 호박, 국물을 낸 다시마, 멸치 등 따져보면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국물 형태로 물과 함께 먹다 보니 나트륨 양이 많다고 해도 물에 희석되어 염분 농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다양한 음식의 조합이 주는 상호작용은 무시하고 오로지 나트륨 양만을 추정해 절대량인 것처럼 통계를 낸 뒤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일인지 의문이다. 이런 변수들을 모두 감안해 아주 정밀하게 그룹별 소금 섭취량의 통계를 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남는다. 그 소금은 누가 먹느냐이다. 이는 소금과 관련된 논란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항상 빠져있는 핵심 질문이다. 소금 자체는 독도 약도 아니다. 그 소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사람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 어떤 물질의 치사량을 연구할 때 항상 몸무게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같은 양이라도 먹는 사람에 따라 그 효과와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금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다. 칼로리, 지방, 칼슘 어느 한 가지도 표준 권장량을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장량의 기준을 더 올리느냐 내리느냐 논란이 분분하지만 생명 입장에서 보면 의미 없는 논쟁이다. 현대의학은 사람의 상태를 정량화시켜 놓고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정상 또는 표준이라고 말한다. 5g은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소금 1티스푼만 먹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5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거부감 없이 먹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같은 소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약이 될 수 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것이 건강 상식처럼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1.5리터,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라고 한다. 그러나 물 역시 섭취 권장량만큼 꼭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 물이 먹히지 않는데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다. 세계보건기구의 물 권장량은 1.5리터이고 소금 권장량은 5g이다. 우리 몸의 혈중 염도인 0.9%를 기준으로 두고 단순 비교를 해도 농도가 전혀 맞지 않는다. 1.5리터 기준이면 12.5g, 최소 10g 이상 되어야 염도가 맞는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까지 많이 마시면 체액의 염도를 맞추느라 우리 몸은 이뇨작용을 통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된다. 물을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만 자주 가더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물과 소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 녹차, 음료 등을 많이 마셔도 이뇨가 심해진다. 이런 경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해도 몸에서 보유할 수 없어. 오히려 만성 탈수 상태가 될 수 있다. 노동이나 운동으로 땀을 흘리는데 염분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하다. 입안이 마른다고 맹물을 마시면 금방 입이 마르고 입술이 건조해져 침을 바르면 입술만 튼다. 땀으로 수분과 염분이 같이 빠져나가는데 물만 보충해준다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땡볕에 나가 일하다가 쓰러지거나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쇼크가 오고 저염식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지러워 실신하고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처럼 염분 없는 물 섭취는 아주 위험하고 운동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수독증, 저나트륨 혈증을 불러온다. 체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심장이 뛰도록 신경 전달을 하지 못한다. 체액 속 전해질 불균형으로 심장 부정맥이 생기는 등 위태로운 순간을 맞게 된다. 평소 당기지 않는데도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 물이나 차를 억지로 마시면
몸에서 소화액이 묽어지고 몸이 냉해지고 무거워진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침으로 소금을 녹여 먹으면서 물 섭취를 제한하고 소금만 먹는 것도 위험해질 수 있다. 물과 소금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둘의 균형이 맞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며 밤을 꼴딱 새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고 커피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반면에 하루 6잔 정도 마셔줘야 하루가 활기차고 쌩쌩하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커피가 좋은 것일까? 커피의 하루 권장량은 몇 잔이 적당할까? 커피는 기호식품이니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쳐도 소금은 좀 다른 차원이다. 생존의 필수 물질인 소금은 안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동안 소금이 과다했을 때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느라 정작 소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간과하고 지내왔다.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쉬고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다.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럼증, 구토, 무기력, 불안, 염증, 저체온 등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금 대신 파, 마늘 같은 향신료나 과일 등으로 대체해 맛을 내거나 저염 요리법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 파, 마늘, 후추, 과일청 등은 소금이 아니다. 매운맛과 짠맛은 전혀 다른 맛이다. 단맛으로 짠맛을 대체할 수는 더더욱 없다. 소금은 단지 짠맛을 내기만 하는 조미료가 아니다. 안 좋은 냄새를 눌러주고 기름기를 빼내고 조직을 탱글거리게 하고 연하게도 해준다. 맛과 풍미, 식감을 바꿔놓는다. 간의 핵심은 소금이다. 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금 아닌 다른 것들은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염분을 줄이기 위해 엉뚱한 것들을 에둘러 먹다 보면 결국 우리 몸은 그 소금기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음식을 찾게 된다. 배가 부른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 자연스레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진다. 저염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저 숨 쉬며 생존만 한다면 가능한 양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쓰고 난 뒤에 짜내고 닦아내야 할 노폐물도 그만큼 많다. 몸으로 들어오는 것 못지않게 밖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 쌓여간다. 소금은 그런 찌꺼기를 품어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밖으로 짜내고 빼낸다. 며칠 전에 먹은 염분이 그대로 몸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채워지면 쓰고 또 밖으로 빼내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생활 습관이나 사는 지역, 하는 일, 체질 등에 따라 소금의 필요량도 다를 수밖에 없다. 피와 땀, 눈물처럼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이다. 짠맛은 짜는 힘, 짜내는 기운이다. 살다 보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이다. 묵은 감정, 응어리, 낡은 생각, 대사작용을 하고 남은 노폐물 등을 짜내야 살 수 있다.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 몸속에 쌓아놓으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으로 짜내고 땀, 눈물, 콧물, 분비물로 짜내야 살 수 있다. 이런 낡고 탁한 것들을 몸 밖으로 잘 짜내려면 힘이 필요하다.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고 난 것은 회수해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짜낼 수 있는 힘, 짜는 힘은 짠맛이 지닌 힘이다. 몸에 짠맛이 부족하면 짜내는 힘이 약해져 피가 탁해지고 고이고 굳어 생기는 온갖 증상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난다. 짜는 힘은 수축시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가능하게 한다. 음양이 만나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자궁 속의 양수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10달 동안 태아를 자라게 하는 힘이다.
또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새 봄을 맞이하고 새로운 생을 살게 해주는 힘이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니다. 생명 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진다. 전립선 이상, 요실금 등이 생겨 소변 조절이 안 되고 침이 마르거나 땀 조절이 안 되며 눈이 시려 눈물은 흐르고 생식기의 분비물은 말라간다. 수분이 부족해져 호르몬이나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 않는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짜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낸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에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을 배출해버린다. 소변만 자주 마려운 것이다. 소금기가 부족하면 흐르지 못하고 고이고 굳어 썩는다. 몸속에 덩어리가 생기거나 괴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억지로 마시려고 해도 물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지면 찌꺼기와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기도 한다. 몸속에 짠 기운염이 부족하면 부위를 달리하면서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긴다.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그 어떤 것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끊임없이 흐르면서 새로워지고 생명답게 살려면 물과 소금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힘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짠맛을 찾게 된다.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재료인 음식에도 소금이 꼭 필요하다. 그대로 두면 썩어버릴 생선을 염장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그냥 두면 얼어서 먹지 못하게 될 무와 배추를 염장해 김치와 짠지, 동치미로 만들어 추운 겨울을 난다. 그리고 밭에서 나는 단백질인 콩과 바다의 소금이 만나면 된장과 간장이 탄생한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 모든 음식의 맛과 향, 빛깔을 살려준다. 자신은 녹아 없어지지만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소금은 물을 품을 수 있게 하고 물을 흐르게 한다. 물과 소금은 몸 구석구석을 돌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는 회수하여 밖으로 짜내고 몸을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 소금 기운이 적당해야 육체와 정신이 맑아지고 그 사람 본래의 진면목이 살아난다. 소금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다. 반증하는 연구가 꽤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고혈압 환자는 무조건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다. 최근 소금 섭취량과 혈압 상승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사람에 따라 소금 섭취량이 혈압에 영향을 끼치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소금 섭취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연민감성과 소금 섭취량이 늘어나도 혈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염저항성의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비율은 거의 반반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즉 세상의 절반은 소금을 먹어도 혈압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소금 섭취가 혈압을 올리는 경우라고 해도 실제 혈압이 상승하는 폭은 그리 크지 않다.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바로 소금 속의 나트륨이다. 학계에서 나트륨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미네랄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소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즉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과하게 섭취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트륨의 삼투압 작용으로 혈관 속 혈액량이 증가하면
심장은 많아진 혈액을 밀어내느라 혈압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혈관은 압력을 받게 되고 이런 지속적인 압력으로 혈관이 손상되어 염증이 생기거나 딱딱해지고 뇌졸중, 심장질환이 생긴다고 본다. 다량의 혈액을 걸러내야 하므로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어 신부전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소금이나 나트륨이 문제가 아니라 소금이 끌어당긴 물이 문제가 된다는 논리다.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의학계의 주장과 상반된 이야기다. 혈압 수치가 기준이 되다 보니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몸에 있는 수분을 빼는 이뇨 성분의 약물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혈액량이 늘어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혈액량 부족이다. 혈액량이 부족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혈관이나 감각기관, 손발 등 말초혈관이 막힐 수 있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린다고 소금 섭취를 줄이게 되면 물도 먹히지 않는다. 여기에다 이뇨 성분이 들어가 있는 혈압약 등을 먹게 되면 몸속의 수분은 더 부족해지고 혈액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분 부족으로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이 탁해진 혈액을 걸러내려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시간이 지나 필터가 막히면서 신장은 제대로 기능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소금 섭취가 많아지면 물 섭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혈압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것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스스로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조절되므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 스스로 체액을 일정한 농도로 맞춘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분과 염분은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된다. 사실 고혈압과 소금 섭취량은 크게 관계가 없으며 특히 혈압이 정상인 사람은 아무리 소금 섭취를 줄여도 혈압의 변화가 없다. 일부 고혈압 환자나 노인은 소금 섭취가 늘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혈압 수치를 내리려고 소금 섭취를 줄인다면 다른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최근에는 고혈압 환자들이 소금 섭취를 줄였을 때 오히려 심장질환, 심장마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비롯해 소금 부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식품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실제보다 과장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질병 진단만 받고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다.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두려움이다. 해로울 것이라고 믿으면 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소금에 대해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듣다 보니 음식이 조금만 짜도 과하고 몸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때 몸이 좀 부으면 불안해하고 신장에 무리가 간 것은 아닌지 겁을 집어먹는 사람도 많다. 간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맛은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 에너지, 기운이기도 하다. 짠맛이 당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자기 입맛에 맞게 간이 된 음식은 소화도 잘 되고 염분이 보충되면 다른 음식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소금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생기는 공통적 변화 가운데 하나가 식탐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인식되어 소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곱지 않다. 나트륨, 소금, 고혈압은 연관 검색어처럼 함께 따라다니고 자연스럽게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신부전증 같은 고혈압 합병증을 동시에 떠올리게 만든다. 여차하면 혈압을 재보고 검진을 받고 환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설탕은 살쪄서 안 되고 지방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된다고들 말한다. 조상대대로 먹어 검증된 된장과 간장, 장아찌, 젓갈, 따뜻한 국물 음식 모두 나트륨 폭탄으로 내몰리고 있다. 건강은 어느 한두 가지 요인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닐진데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골다공증 등
온갖 질병의 원인과 불건강의 혐의를 소금에다 씌웠다. 어느 한 곳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에 소금은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소금으로 초와 간장을 만들고 소금으로 육장을 담근다. 소금으로 나물을 무치고 장조림을 만들며 소금으로 국의 간을 맞추고 약성을 조화시킨다. 날마다 먹는 음식 가운데 한 가지라도 소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제대로만 알면 우리는 소금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소금에 대한 오해를 푼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소금의 은혜라고 할 만한 온갖 장점을 경험하게 되면 굳었던 몸과 마음이 함께 풀리면서 많은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음식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되고 맞다 틀리다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상호작용하는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건강에 대한 염려, 불안과 의심, 죄책감에서 벗어나 식사가 즐거워진다. 결국 맛도 살고 몸도 살리게 되는 것이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확한 소금 섭취 방법을 아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며 지금보다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꾸려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같이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김은숙, 장진기 저자의 짠맛의 힘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고 사색의 밤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 정보인 만큼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해당 도서를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사색의 밤이었습니다.